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두 분 모셨는데 지금 잠깐 저희들이 산불 관련 소식해서 들어온 사안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고성 산불로 1명 사망했다는 소식인데요. 일부에서는 좀 2명 사망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추가로 따로 전해드리도록 하죠. 250헥타르가 고성 산불로 잿더미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250헥타르는 대체로 여의도 면적의 한 2.5배 정도 되는 면적이라고 합니다. 주민 3,600명 정도가 대피를 했고요. 주택과 인근 그 시설물도 한 120여 채가 불탔다고 합니다. 인근 주민 대피령이 지금 내려져 있고요. 이 대피해 있는 주민들 가운데 한 분을 저희가 3부에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뿐만이 아니라 그 강릉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동해 쪽으로 지금 번지고 있어서 말이죠. 동해 고속도로 옥계 IC에서 망상 IC 6.6km가 통제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운행하는 차량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옥계 망상 양방향의 휴게소가 모두 불에 탔다는 그런 소식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속초의 교동 지하차도 그리고 고성 봉포리 구간도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북동쪽으로 지금 불길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어서요.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 미리미리 재난에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의도 정치 상황 누구보다도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설훈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의 설훈입니다. 원미을입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홍문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산홍성 한국당 홍문표 의원입니다. 예. 두 분 산불로 관련된 연고 좀 피해가 있으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제가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만. 예. 근데 지금 참 이 방송하기가 안타깝네요. 네네. 마음 같아서는 바로 생방송으로 들어가서 그 현장을 중계한다든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방송국 사정도 있고 해서 어쨌든 중간에라도 속보가 있으면 빨리빨리 알겠습니다. 끊고 말씀을 좀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홍 의원님도 특별히. 우리 강원도민 국민 모두가 얼마나 밤잠 못 주무시고 놀랬겠습니까? 네네. 거기 현장에 가는 소방관 한 분이 전화가 아는 분이 왔는데. 예. 어떤 얘기를 전하던가요? 불자동차를 전국 동원령을 내리니까 네네. 이제 현장을 갔는데 이 불자동차끼리 이제 그 차선이 막혀갖고 네. 소방차도가 이제 막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활동을 못했다. 그래서 좀 안타깝고 네네. 발을 동동 굴르다가 결국은 이제 그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도로라든지. 그래서 그 부분이 자기들이 출동하고 보니까 네네. 참 아쉬웠다 하는 얘기를 새벽에 들었습니다. 예. 이게 보면 화재가 나면 이 불씨가 날아가는데 강풍이 있을 경우에는 통제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날아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태풍급 바람이 불고 있으니까 막기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죠. 예. 두 분은 워낙 그 정치 언론이시면서 오랫동안 이제 살아오시면서 이 산불 현장 같은 거 직접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는 산불이 났을 때 산에 올라가서 끄고 그랬어요. 직접 올라가셔서 끄셨어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건 산불 규모가 적은 규모죠. 네네. 근데 지금 오늘 이게 동해안 산불 정도는 무서운 상태죠. 다 대피부터 해야 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 LA 산불도 우리가 보면은 숱하게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절로 꺼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이 아무리 진화를 한다 하더라도 그 한계가 있는 모양이에요. 더군다나 바람이 이게 엄청나게 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소방관 자신들도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네. 어쨌든 이 상황에서는 누구든지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이게 아마 군인들도 동원될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 할 것 같습니다. 홍 의원님도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 한국의 산림과 그리고 소방의 문제를 직접 우리가 심도 있게 한번 공부하고 토론해서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산불이 나면은 이 항공에서 헬기로 끄는 방법하고 지상에서 소위 산에 올라가는 임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거의 임도가 없거든요. 그런데 노르웨이나 이 덴마크 같은 나라는 임도가 있어서 지상에서 불자동차가 그 임도를 따라서 불을 끌 수 있는 시스템. 우리는 지금 한국에는 그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서
임도를 산마다 예. 불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적인 것도 한번 검토해 보자. 저도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데요. 예. 예, 소방 헬기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제일 확실한 게 소방 헬기 같거든요. 예. 이게 얼마나 지금 45대가 동원됐다는데 네네. 지금 현재 이 불이 확산되고 있는 걸 보면 45대도 모자랄 것 같아요. 예. 소방 헬기를 더 도입해야 될 것 아닌가. 네네. 아주 그런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예, 그 이번 산불 인명피해 2명으로 알려졌는데 1명은 이제 강풍 피해로 숨진 것으로 파악이 돼서 산불 사망자는 1명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 모셨으니까요. 워낙 그 지난 4.3 보궐선거 뭐 큰 화제의 중심에 있었던 정치적인 현안이지 않았겠습니까? 말씀 두 분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권여당인 서른 의원님께서 이번 4.3 보궐선거에 대한 총평을 해 주신다면요. 네. 근데 여야로 구분해서 보면은 여당은 정의당과 한 팀이 되어가지고 창원 성산에서 치렀고 그다음 통영 고성에서는 우리 당과 자유한국당이 대결을 했습니다마는 창원 성산에서는 우리가 이겼고 여당 측이 범여권이 이겼고 통영 고성에서는 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1대1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정의당 쪽이 이제 확실한 승자가 됐죠. 승자가 됐는데 정의당 입장에서는 개혁 노선의 승리 이렇게 자평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자평이긴 하지만 일정 정도 창원 성산 주민들이 그걸 받아들였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고 우리가 그 흐름에 같이 했죠. 민주당은. 근데 통영 고성에서는 사실은 지난번 그 지방선거 때는 고성시장 그리고 고성군수 통영시장을 우리가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졌거든요. 졌던 부분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지난번 통영시장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부분은 자유한국당이 반분됐습니다. 반분돼가 겨우 이겼는데 이번에는 이제 통합이 됐죠. 자유한국당이 통합되면서 우리가 예상하기로 좀 힘들다. 어려운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선거가 진행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당은 어떤 평가 가지고 계십니까? 네, 저희들 나름대로 소득이 있었다. 이렇게 전체적 평가를 하고요. 우선은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은 4.3 보궐선거에서 하면 된다 하는 자신감을 좀 얻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국민만 바라보면서 정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또 교훈으로 배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우리 서 의원 말씀대로 그 야당에는 뭐 우리가 그 당에 대한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뭔가 이번에 후보가 사실 두 곳 다 패한 곳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쪽 단일화에서도 사실 그 지역민의 여론조사를 한 데서 그 정의당이 압도적으로 후보가 됐고 그러다 보니 민주당은 후보를 못 내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또 저쪽 통영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는 민심이 어떻다는 것을 여야가 함께 받아들이고 새로운 정치가 여기서 시작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창원 성산 득표율이 갖는 의미가 좀 여러 가지로 해석이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판단하시는 이번에 그 창원 성산의 득표율 관련해 가지고요. 민주당이 정의당과 단일화를 했는데도 막판까지 아주 아슬아슬하게 사실상 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그냥 역전이 되는 그런 아주 그 기묘한 상황이 좀 펼쳐졌는데요. 이 득표율 마지막에 이제 반전이 한 이 504표의 의미를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선거를 해보면은 같은 한 지역에서도 창원 성산에서도 일테면 노영국 후보에게 유영국 후보에게 유리한 지역이 있고 불리한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개표를 불리한 지역부터 해가지고 쭉. 유리한 지역이 먼저 그럼 개함이 됐다면 아마 처음부터 상황은 또 달랐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랬던 상황인데 이렇게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길 거라고는 사실 예상을 못했죠. 한 10% 정도는 차이가 날 거다 이렇게 봤는데 그게 이제 결국 민중당 후보가 가져온 목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민주당과 정의당의 공동 후보였는데 우리 민주당 측에서 이 총력을 기울여서 도와줬어야 돼요. 이를테면은 이 예찬 대표가 두 분이나 가고 저도 가서 유세를 했습니다. 했지만은 그게 통영 고성 쪽에 올인하다시피 하는 이런 그
조건 때문에 예. 이게 민주당 쪽이 등한히 했습니다. 네네. 차원 선상에서. 예. 그래서 그 세력들이 좀 득표로 연결되지 못했다. 이런 반성점이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민정당이 저게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이 아슬아슬한 구도가 만들어졌던 것인데 어쨌든 정의당의 승리죠. 정의당 승리했기 때문에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제 그 교섭단체를 만드는 문제. 네네. 민주평화당하고 같이 그 문제는 이제 정리가 되겠습니다만. 6석이 확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0석이 만들어지는 구도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구도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정의당이 확실한 승리는 틀림없죠. 그런데 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안타까움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바른미래당이라든가 대한애국당 같은 경우에 표가 그쪽으로 몰렸다면은 승리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분석이지 않습니까? 아까 그래서 제가 전제에 네네. 우리 야당도 뭔가 새로운 것을 찾는 정치가 이 기회에 돼야 된다는 거는 통합 정신을 가지면은 방금 지적하신 대로 무조건 여기는 또 우리가 될 수 있는 곳. 네네. 그러면 양쪽을 다 이기는 수가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교훈에서 배웠고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거는 김경수 도지사의 여기서 61.2% 받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더 여기 누굽니까 우리 권영길 후보 또 우리 노회찬 후보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이 다 여기에서 탄생된 곳이고 정치한 곳이고 그다음에 여기 여 후보는 도의원을 2번 한 곳입니다. 또 여기에서 단일화를 했고 그렇다면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지 않냐 하는 염려 불안을 사실 가졌는데 표를 까고 보니까 504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PK에도 이제 소위 새로운 그런 그 정치적 신호가 온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하면은 내년 총선도 가능하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는요. 잠시 좀 숨고르기를 했다가 2부에 들어와서 좀 자세한 내용을 좀 언급해 보시도록 하시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서른 홍문표 두 의원분 모시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제 이어가도록 하죠. 한국당 입장에 좀 궁금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요. 황교안 대표의 첫 정치부대가 성공적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지금까지는 조심스럽지만은 성공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성공적이라기보다는요. 실패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건 아니고요. 잡음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경제장 난입 같은 이런 내용도 있고 또 오시원 대표가 전 시장이 했던 말도 있고 그래서 당 대표로서 정말 이게 자질이 돼 있는 분인가 이런 의심을 국민 일반이 가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선거에서는 1대1로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성공했다 보기는 힘들고 실패하지 않았다 이 정도로 평가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 평가에 대한 한국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실패하지 않았다는 건 거꾸로 성공했다고 봐도 되는데 굳이 또 그렇게 실패하지 않았다고 우리 설 의원이 아침부터 설명하는 건 좀 야속하다는 얘기고. 알겠습니다. 뉘앙스의 차이가 있으니까 듣는 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죠. 황교안 우리 대표가 아직 정치적으로 초보니까 좀 실수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질의 문제나 우리 당의 기본적인 스탠스는 뭔가 재평가를 받는 그런 계기가 됐고 그것이 또 대표가 다시 뽑히면서 새로운 당의 시스템이 그래도 좀 뭔가 새롭게 하려고는 그런 의지를 국민에게 보였기 때문에 이번 그런 나름대로의 좋은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해서 이제는 통합 그리고 새로운 정책 개발 또 지역의 민심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이런 데서 어제도 최고회의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서른 의원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정의당이 한 석을 더 추가로 얻어내면서 민평당과 함께 원내 교섭단체를 꾸리게 된다면은 선거제 개편 관련해서 당장 내년 총선 이제 겨냥을 하고 있는 이 중요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패스트트랙이 올려지면서 본격적인 현안 문제 해결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네, 이제 이 정의당과 민평당이 제4교섭단체를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논의 구조가 좀 복잡해지죠. 그러나
적어도 정의당과 이 민평당이 강력하게 연동형 선거제도를 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조금 더 강도가 붙을 거라 생각해서 예.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그냥 무시하는 쪽으로 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네네. 뭔가 여기에 대해서 존중해주는 이런 대화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비례대표 없애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당에서는. 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이죠? 결론적으로 패스트트랙은 당당하지 못했고 기업하는 소위 정치적 상황이 됐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여당에서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어떤 선거 제도를 만드는 그런 이번 기회가 전 됐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이 권력의 구조를 이 선거제도에다가 같이 넣어가지고 같이 이것을 결정하자는 것은 이건 논리상 맞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여당으로서 복잡하니까 한 번에 이것을 좀 해결하자는 의지는 좋은데 그래도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나눠서 심도 있게 국민과 함께 또 전문가와 함께 토론하고 연구하면서 선거법과 이 권력의 구조를 분리해서 가져야지 이걸 선거법에다 넣어가지고 패스트 트랙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이미 저는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바른당에서도 그렇고 평화당에서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본심이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새로운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계기라고 하는 것이 선거 개혁과 관련해서 권력 구조 개편까지 언급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짧은 시일에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설 의원님? 지금 고성 산불이 나와 있는 이 상황에서는 사실 논하고 싶지가 않은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정쟁을 중지하고 산불 진화에 여야가 힘을 합치자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입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패스트 트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국민들이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 국민들 일방은 대부분은 어쨌든 이 구조가 선거 구조가 안 좋으니까 비례대표를 늘려라. 이게 대다수의 의견인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그게 아니고 아예 비례대표를 없애겠다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전략적으로 무슨 생각에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국민의 뜻하고는 완전히 대치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교섭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렇게 이해했다고 이해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제는 허심탄회하게 여야가 사실 속내를 내놓고 선거법 협상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계속 싸우는 식으로 가다가는 국민 보기에도 너무 죄송하고 이 형태는 이제 벗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것은 이제 타협해서 해라. 이 얘기라고 보거든요. 1대1로 만들어준 것은 그 정신에 입각이 한다면은 여야가 이제 정말로 진지하게 선거법 문제를 매듭짓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정치권의 현안일 텐데요. 청문회 이제 후폭풍이 여전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진영 장관은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하셨는데 남아있는 이제 박영선 장관 후보자, 김현철 장관 후보자에 대한 한국당의 기존 입장은 계속 강행을 하시는 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나름대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김현철, 박영선 두 분만은 참 우리 국민 정서에도 그렇고 지금까지 또 발언하고 또 했었던 정책 행위를 지금 와서 다시 5년, 6년, 3년 뒤돌려 보면은 그 흔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입장이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 원칙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남북 문제 같은 것은 원칙 없는 장관이 이런 상황에서 과거 것은 전부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로 과거를 전부 없애는 이렇게 장관이 무소신으로 가는 것은 더욱 우리 남북 문제가 불안할 뿐이고 박영선 후보는 우리 천하가 다 아는 이 엎질러진 또 말했었던 이것을 지금 수사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는 대통령이 더 이상 부담을 주지 말고 용단을 내렸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어제 행안부 우리가 진영 장관은 참석해서 우리가 부적격이라는 표현은 하고 그 대통령에게 모든 걸 위임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어제 상임위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들은 결정을 냈습니다. 통일 외교와 경제 문제를 특히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어 있는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의 이 문제를 한국당이 이렇게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참으로 좀
곤혹스러운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이 남북 대화도 하고 있고 북미 대화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는 통일부 장관 될 분이 화해 협력을 기본 축으로 하고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어떤 이 기본적인 판단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가 지난 그 과거에 여러 가지 말 실수를 한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본인이 그걸 진중하게 국민 앞에 사과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그 양반이 갖고 있는 정책과 비전은 확실하다고 봐요. 그럼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이 가벼운 말 실수에 대해서는 용납을 하면서 용서를 하면서 앞으로 내다보면서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판단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 좀 그쪽이 아니고 과거에 대한 과거에 했던 얘기에 대해서만 매달려 있어 안타까운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앞을 보고 나가자 그런 입장에서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인정을 하자 이런 얘기를 진중히 하고 싶고 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 후보는 양반이 갖고 있는 그동안의 대야와 관계가 그걸 끌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한 또 벤처기업에 대한 입장은 확실한 이 처지 있기 때문에 특히나 그 재벌기업과의 관계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적대적 강력하게 재벌기업 견제하는 입장을 갖고 있었던 처지이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위해서는 적임자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그 점을 보고 정책과 비전을 보고서 같이 가는 쪽이 좋겠다 이런 생각해서 너그러이 보고 가는 게 이 대한민국 앞날을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닌가. 네네. 진중히 요구합니다. 예. 지금 그 정책 문제를 서류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제가 마침 저녁에 우리나라 언론 중전인들과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모든 분들이 얘기도 차라리 저렇게 공격적인 방어나 그런 거 강한 어떤 모습의 과거의 모습을 지금 장관으로서 할 것이 아니라 이 자영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기를 책임지는 부서 장관이니까 차라리 거기에 비전을 내놓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좀 선수를 치고 그런 비전을 정책을 보였으면은 과거 것보다는 좀 현실을 보고 이해를 할 텐데 지금 그런 비전은 한 번도 없이 그냥 자기 묻는 이야기에 답변에만 강수를 두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이제 많이 나왔었다는 얘기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그 전국 현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더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고성 산불 현장 속보 들어오고 이런 상황 때문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또 산불 현장에 가실 계획도 있으실 것 같고요. 서른 최고위원 그리고 홍문표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